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네. 12월 15일. 와, 벌써 12월 중반까지 왔죠. 네. 앞으로 2021년이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늘 또 한 주의 또 중간 가운데 수요일이고요. 자, 풍부의 아침 걷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기온이 한 4도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간밤에 비가 조금 내린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오늘도 비 소식이 좀 있죠. 네.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좀 많이 왔었죠. 네. 그렇고요. 자, 화면을 좀 만져주고. 오늘은 물론 뭐 이 날씨도 좀 약간 쌀쌀하다면 쌀쌀한데 어제만큼은 아니고요. 확실히 영상 기온이 되니까 좀 포근함이 느껴져요. 포근하구만. 따뜻하구만. 물론 이렇게 항상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 날씨에 맞는 그런 복장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물론 뭐 예전에 막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하고 이러던 시절 생각하면은 뭐 진짜 이거는 상상이에요. 상상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런 날씨는 진짜 그냥 따뜻한 봄 날씨죠. 오늘 같은 날은 선선하게 이제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말이죠, 좀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좀 인터넷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좀 재밌는 뭐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뭐 우울증 테스트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딱딱 나누잖아요. 뭐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문항이 있죠. 뭐 요즘에는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거.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문항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지난 2주간에 한 몇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막 뭐 이틀에서 뭐 한 5일 뭐 난 5일부터 뭐 일주일 넘게 그 다음에 거의 매일 뭐 사실은 이것도 기억에 의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린다 이러면 좀 더 이제 빈도가 높은 쪽에다가 체크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빈도가 낮은 쪽에 체크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수를 합산을 해보는 거죠. 점수를 합산했을 때 막 뭐 0점부터 5점까지는 뭐 거의 스트레스가 없다, 뭐 5점부터 10점까지는 경미한 스트레스,
뭐 10점부터 15점까지 스트레스 약간 중증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해봤는데 전 2가지 검사를 했거든요. 간단해요. 간단한 검사 문항이 몇 개 있었는데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가 낮은 걸로 나왔어요. 우울증 거의 우울증이 없는 걸로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우울증 지수가 0은 아닌데 그래도 뭐 아주 경미한 정도, 거의 없는 수준.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척 스트레스가 높아가지고 뭐 약간 이제 뭐 의료진하고 상담을 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18점인가 그랬는데 제 점수가 26점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걸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스트레스하고 우울증은 완전히 그냥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스트레스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우울증 지수는 낮아요.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래서 약간 또 떠올리게 됐어요. 예전에 또 제가 풍부가 또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얻고 있는 어떤 심리학의 한 분야, 인지심리학의 그 김경일 교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강의였죠. 그때도. 그러니까 리더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리더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탁월한 그 선천적인 낙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거를 현실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거를 극복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여기서 낙천이 아니고 낙관적인 리더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길래 좀 위안을 삼게 되죠. 나도 잘하면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내가 스트레스는 비록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울감에 빠져서 그렇게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극복을 좀 해나가고 있구나,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좀 더 막 제 자신을 더 좀 이제 좋은 관점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에반게리온의 그 1호기 초호기 조종사 신지, 이카리 신지, 그 친구도 그 만화에서 보면은, 애니메이션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가 이거를 조종해야 되고 내가 적과 싸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상황에 임하죠. 근데 그거를 결국은 또 해내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해내요. 적을 찌르고 막 물리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좀 성찰을 해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랑.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게 참 일종의 스트레스거든요. 사람을 결정짓게도 만들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진짜 인체를 이제 몸의 이상을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어떤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다행인 건 지금 건능풍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순한 뭐 인터넷 테스트이긴 하지만 그게 특히나 이제 방송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의 좋은 점이 이런 것도 있네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올해 9월 18일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떤 행복 지수도 두 갈래로 나뉘죠. 행복 지수.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한 사람,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 그걸 결정짓는 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그 당시 9월 18일 그 전, 올해 8월달, 7월달, 또 6월달 그 전으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9월 18일부터 아침 6시에 이렇게 길을 나서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거 같아요. 항상 사람은요,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페르소나. 새로운 인격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역할에 대한 행동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 예를 들어서 같은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 친구한테는 좀 약간 이런 모습, 저 친구한테는 또 저런 모습. 가족들 만났을 때 다르고, 뭐 직장에서 동료들 만났을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선배 만났을 때 다르고, 후배 만났을 때 다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났을 때 다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가 많을수록 그런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진다 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딱 어느 하나의 이제 페르소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한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 같은 케이스죠. 감옥. 독방에 갇혀 있는 어떤 죄수 같은 느낌. 그러면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 간수밖에 없잖아요. 교도관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대하는 그런 페르소나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긴 하지만 이 상황은 그냥 이 상황일 뿐이고 또 다른 세계가 나에게는 펼쳐져 있다. 그거는 이거보다는 더 재미나고 더 즐거운 세계일 것이다. 이런 생각. 일종의 이게 어떤 가상현실이 접목된 걸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일종의 메타버스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내 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세계 자체도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상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가상이지만 내일 아침에 풍부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는 거죠. 이거는 저 혼자만의 이렇게 이제 세계잖아요. 이렇게 걷는 거. 물론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좀 좋은 얘기도 해주시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는 저 혼자 걷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메타버스 이야기가 진짜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이제 유명 인사들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일 인상 깊었던 메타버스에 대한 발언이 저는 그거였어요. 올해 초였던가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딱 저는 그때부터 좀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들어간다고 하니 과연 이제 들어가겠구만 이러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있잖아요. 유발 하라리 교수.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지적했듯이 사람은 픽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픽션. 그게 뭐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들의 특성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런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게 되고 그거를 또 공유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빠르게 그게 전파가 되죠. 그러니까 이미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 좀 안 드나요? 예전에 우리가 전자오락, 컴퓨터 게임 말이죠. 전자오락이 언제쯤 시작되나요? 초기 전자오락이 대략 한 60년대, 70년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거든요. 미국의 뭐 아타리사 뭐 이런 초기 회사들 있잖아요. 뭐 그 너무 옛날로 또 뭐 가서 좀 생각하기가 힘들다면 대략 80년대부터 전자오락의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완전히 특히 일본, 뭐 닌텐도, 세가, 뭐 코나미, SNK, 엄청나죠. 일본의 그 다양한 회사들, 아기자기한 그런 작품들 만들어낸 회사들
전 전자 오락이야말로 메타버스의 그 의미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오락 그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유닛들을 조종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내 자신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실제는 이 현실 밖에 나와 있지만 그 전자오락의 세계 속에서만큼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게임에 몰입해서 가상의 세계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자신의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딱 한다. 내가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캔을 조종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달심을 조종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캔이 되고 상대방은 달심인 거고, 그 게임의 승패에 따라서 그 가상 세계에서의 승자가 누군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는 사실은 언급은 안 했지만 메타버스의 세계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의 미래에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게 새롭게 시작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사피엔스적인 눈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은 완성이 돼 있었다. 이미 대신에 그 이야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그게 다만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가상자산, 결국은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은 현실에서 엄밀히 말하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화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눈을 크게 뜨고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름 붙여지는 세상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아마 앞으로 AI 기술도 더 많이 발전을 할 것이고, 거의 인간에 근접한 AI, 그 다음에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이런 기술도 점점 더 많이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들 더 많이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 방법도 점점 개선이 될 것이고, 빠르게 분석이 돼 나가면서 이 메타버스의 그런 현실과 접목되는 좀 더 명확한 어떤 세상이 구현이 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따라갈 겁니다. 메타버스를 그냥 먼저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거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에 의해서 그 세상에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세상인 거 아니냐. 심지어는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 같은 세상,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지금 우리
그 배달 어플 있죠.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만약에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각종 컨텐츠들을 집에서 그냥 안방에서 거실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불러드릴 수가 있죠.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는 어떤 컨텐츠들을 접하기 위해서, 특히 영화 같은 거, 첫 번째는 극장에 갔었겠죠. 영화관에. 또는 뭡니까? 그 당시에 비디오를 빌려봤죠. 스스로. 예? 그것도 뭐 어떻게 주문 제작, 주문해서 뭐 배송해주는 방식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터덜터덜 나가가지고 쭉 거기 매장에서 둘러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게다가 다이렉트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영된 지, 영화관에 상영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긴 거는 뭐 한 1년 있다가 그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것 때문에 시장에 먼저 진입한 넷플릭스가 먼저 큰 파일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세상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걸 현실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일대기를 보면은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원래는 그 VOD, 그러니까 DVD 대여 서비스를 하면서 그 다음에 VOD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플랫폼화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모든 회사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배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배달 음식이 한정돼 있었죠. 집 주변에 있는 중국집, 뭐 분식집, 이런 업체들로 한정이 돼 있었죠. 전화를 걸어 가지고 배달을 시키고, 네? 거기서 또 현금을 지불을 하고, 카드 계산 안 되고. 옛날에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됐죠. 네, 조금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플랫폼화, 시스템화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현실에서도 우리 그 하나의 만들어진 플랫폼의 세계를 명백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세계 속에서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넷플릭스나 그런 배민 같은, 네? 또는 그 전에 뭐 일반 카드 회사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까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걸 또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마케팅 용도로 활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제 그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가 되면서 모든 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지금 몇 시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6시 50분이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네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그런 여성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으로 보이는
그런 학생들, 예, 또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이제 마주치게 되고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딱 한 주의 중반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자오락이야말로 그 메타버스의 세계를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선보여준 그런 하나의 주체가 아닌가. 전자오락이 새로운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 전에 뭐 영화는 그렇지 않나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화는 사실은 물론 영화도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한테 감정이 이입이 돼서 우리는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어느 정도 그 대상하고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네?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이 안 됐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심정이 들더라도 그 상대방이 자기 자신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심지어 갤러그를 하다가도, 갤러그 그 비행 물체들을 총을 쏴서 발사를 해서 격추시키는 그 게임,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이제 내 자아가 그 게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 편 그 비행기는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게임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런 형식 3D 기술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임들이 참 많죠. 초창기 뭐 바이오 하자드 이런 게임들 보면 여느 공포 게임들, 여느 공포 영화하고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공포 영화들이 내가 일종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바라봤다면, 바이오 하자드 같은 게임은 1인칭 시점으로 바로 그 게임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대신에 그 화면은 TV 속에 있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있는 거죠. 모니터 속에. 그래서 사실은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뇌가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만들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필요한가요? 학교? 어떤 교육 분야에서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실은 학교를 다닌다는 게 그렇게 효율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떤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그렇게 사실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많죠.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학교 폭력 같은 거, 차별 같은 거, 따돌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길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됐던
그 많은 시간들. 물론 그 기억 자체를 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으면 또 좋은 일이긴 한데요. 등굣길, 하굣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그 나름의 어떤 낭만이 있긴 한데요. 그런 낭만들을 저버리자는 의미가 아니고, 만에 하나 그렇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좀 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접어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그런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돼버렸던 거였잖아요. 계속 대면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온 거고, 이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을 했고 이 비대면의 장점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전히 대면이 중요하다. 인간은 대면을 통해서 그런 일을 처리하게 된다,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사실은 기술적 기반이 받쳐주지 못했던 것 뿐이지 그 모든 일들 비대면으로 다 가능하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면서 사람한테 과연 어떤 게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이 일은 왜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다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단계까지 점점 이어져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거는 과감히 버릴 필요도 있어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또 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거를,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걸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 중에 쓰잘데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오던,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해오던 거,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 6시 59분, 7시 다 됐네요. 여전히 하늘은 조금 이렇게 깜장색을 띠고 있죠. 서서히 근데 저쪽에 이제 보면은 해가 떠오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곳은 서쪽 하늘이고요. 다다다. 자, 몇 볼을 건나. 지금 5,000보 조금 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어떤 산업이 이제 변화되잖아요. 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4차 산업혁명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이 빨리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갖춰야 된다고 봐요. 특히 좀 어린 학생들. 예전에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 보상받던 그런 시절, 그런 단물은 이미 쭉 그냥 뽑혔어요. 예. 그 앞에 예. 이렇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오면서 서로 다른 나라들 간에, 다른 국가들 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면서 어떤 그런 기준선에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 여기까지는 이런 우리의 생활 패턴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구나. 열심히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치들, 20세기까지 또 21세기 초반까지 그런 사회였다면, 그런 환경이었다면 말이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점점 개인화 되잖아요, 세상 자체가. 한편으로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 개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이 이제 이렇게 확립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런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냥 구경만 하는 존재가 돼야 될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학생들. 그냥 지금 하는 공부가 정말로 필요한 공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더 중요한 공부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좀 재밌네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예,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이.